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험 자산의 평균적인 금리와 무위험 자산의 평균적인 금리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신용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약속을 해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여러분 은행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자주 찾는 그런 은행들, 시중은행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뭐 방문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시중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예금 금리가 2%가 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반대로 저축은행에 여러분이 예금을 하게 되면 2%보다 높은 이자율을 약속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시중은행들 우리가 아는 제1금융권보다 저축은행이 비교적 리스크가 조금 더 높습니다. 저축은행은 조금 더 위험한 회사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위험한 회사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비교적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논리로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을 한다면 회사채를 매입하려고 하는 기관이나 투자자들에게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약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 자산의 금리는 비교적 더 높고 반대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나 혹은 뭐 US 달러나 이와 연관되어 있는 금융 상품들은 비교적 수익률이 낮고 그래서 금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자산과 무위험 자산의 금리 차이를 우리는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고요. 외환시장에서 주로 살펴보는 경제 변수들은 환율과 뭐 경상수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도 정부 부문에서 정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들 주제들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듯이 정부의 부채 규모, 국가 채무가 GDP 대비 몇 %인가.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가격 이런 것들도 거시경제학에서 관심을 갖는 중요한 변수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시경제학자들은 어떻게 거시경제학을 연구하는가? 첫 번째 몇 가지 이제 단계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단계는 팩트 파인딩입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거시경제가 매크로 이코노미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설명해야 될 어떤 팩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매크로 이코노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제 팩트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된 그런 팩트들을 우리가 스타일라이즈드 팩트 혹은 뭐 정형화된 사실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찾아낸 정형화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경제 이론이라든가 경제 모형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작업이 이제 미시경제학과 굉장히 구분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거시경제학에서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혹은 이제 거시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에 맞춰서 이론을 개발하거나 살짝 바꾸거나 모형을 만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는 그러니까 왜 이런 모형을 만들고 왜 이런 이론을 만들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매크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자의적이다 혹은 뭐 애드헉하다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제 이런 비판도 많이 하는데 이제 매크로에서는 이런 스터디가 일종의 이제 관행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에서 구축한 경제 이론이라든가 경제 모형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실제로
내가 만든 경제 이론이, 내가 만든 경제 모형이 현실을 잘 설명하는가를 테스트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뭐 실업률과 경기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만든 경제 모형이 경기가 좋을 때 실업률이 만약에 하락해야 되는데 상승하는 형태로 만약에 경제 모형이 그렇게 그런 현상을 경제 모형이 예측한다면 사실 그 경제 모형은 잘못된 것이고요. 뭐 어떨 때는 뭐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뭐 그래도 괜찮지만 만약에 항상 GDP가 상승하는데 경기가 좋아지는데 실업률이 하락하지 않고 상승한다. 항상 그렇다. 내가 만든 모형이 항상 그렇게 작동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모형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모형이나 이론이 테스트를 잘 통과했다면 그러면 뭐 그 자체로도 굉장히 뭐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해볼 수 있냐면 과거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는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현상을 잘 설명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을 통해서 뭐 몇 가지 이제 간단한 실험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 과거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왜 또 다른 현상들을 야기했는가, 촉발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것은 또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재미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잘 통과하는 모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이번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내가 만든 모형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예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정책의 효과를 미리 분석해 보거나 미래를 전망 혹은 예측하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의 경우에 이제 중앙은행은 금리를 통해서 경기 변동을 조절을 하고 물가를 안정화시킵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쁘다고 판단이 되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요. 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를 좀 식히는 쿨다운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펴는 것이죠. 왜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번 학기 내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금리와 경기 변동 조절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중간 시험 이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일단 그렇다라고 받아들이시고요. 왜 이런지는 나중에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보게 될 테니까 그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이제 정례적인 미팅이 아니라 뭐 임시회의 비슷하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 경제 상황과 물가는 어떻게 될까 예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하는 모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제 상황이 저도 IMF도 겪어보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다 겪어봤지만 이번 상황은 또 매우 또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잘 설명하는 모형을 가지고 만약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과거의 경험으로만 100%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베스트는 과거를 잘 설명했던 모형들을 사용을 해서 미래를 예상하는 것이겠죠. 첫 번째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통해 경기 변동을 조절하려고 했던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뭐 20년 우리가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이제 20년 동안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왜 2000년이라고 이제 딱 시점을 못 박았냐면 제가 뭐 다음 슬라이드에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지만 2000년 이전에 이제 한국 경제의 모습과 2000년 이후의 한국 경제의 모습은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중앙은행의 모형을 BOK 모형, 뱅크 오브 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BOK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BOK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형들이 과연 과거의 금리, 물가, 경기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지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겠죠.